유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났어요. 어제 여러분들 잘 쉬었나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어린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죠. 중학교 2학년은 어느 집에서는 중2까지도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어느 집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어린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물은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미니쌤과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는 어린이날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어린이날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은데, 어린이날은요, 1922년에, 천도교라고 있죠? 우리가 천도교는 뭐냐면 원래 동학이었어요. 동학이 이름이 3대 교주 손병희 때 천도교로 바뀌거든요. 이 천도교라는 곳에서 선도교회 소년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린이날 선포합니다. 이 어린이날 선포하는데 큰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날 선포하시는데요. 이분은 이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예요. 여기 보시면 사진 많이 봤죠? 우리 3대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고요. 이 어린이 뭐라고 하지? 이 어린이 아동 문학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요. 또 색동회라는 이런 걸 조직해서 여기서 아동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는요, 이 어린이날이 법정 공휴일이 지정돼서 지금까지 놀고 있고요. 지금 우리 현재는 이 날이 만약에 휴일이 걸리면 대체 공휴일까지 놀 수 있는 이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린이날에 막 놀러도 가고 행사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도 어제 잠깐 가봤는데 많이 옛날만큼 하진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어제 비도 왔어서 더욱더 좀 어린이날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은 완연히 확실하게 어린이가 아니겠지만 내년 어린이날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라는 말 알아요? 어린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훈민정음을 보면요, 어린 백성을 기르고자라는 말이 나와요. 어린 백성.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이라는 말로 들었고요. 이 아동 대신에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게 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신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니까요. 한번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조선이 건국된 과정과 그 의의, 두 번째 조선 통치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누구와 손을 잡는다고 그랬죠? 신진 사대부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 건국의 이 과정을 잠깐만 보면요. 칠판에다 한번 쓸게요.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래요.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는요, 군사적 또 정치적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요, 1391년에 이 과전법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과전법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문세족이 갖고 있던 대농장을 다 뺏어서, 이성계에 협조해주는 신진 사대부들에게 그 수조권을 나눠주는, 토지적인 경제적 기반을 나눠주는 게 과전법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결국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순서도 있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고요. 1391년 과전법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결국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조선 건국에 모두가 찬성했던 건 아니겠죠. 특히 사대부들조차도요, 신진 사대부들조차도 반대하는 운건파 사대부, 정몽주로 대표되는 이렇게, 그리고 또 조선 건국에 찬성하는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 같은 이렇게 나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 건국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개성의 두문동에 주로 많이 살았는데요. 개성의 동네 이름이에요. 두문동이라는. 거기에 사는 이 신하들이 자기는 절대로 죽어도 2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빨리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협조하도록. 근데 끝까지 안 나오니까 이성계는, 그럼 이성계가 한 건 아니겠지만 이 두문동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불 지르면 나올까봐. 근데 이 사람들은 불에 희생되는 한이 있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문동 77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이게 추정하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고사성어가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두문불출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야, 쟤는 집에만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 두문 물출이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게 그때 유래된 고사성어예요.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조선은 결국 건국이 되는데요. 조선은 신진 사대부들이 주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등장이 됩니다. 유학 중에서도 뭐 훈고학이라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조화돼요. 어려운 말로. 되게 이것만 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양반 중심 사회가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양반과 귀족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양반과 귀족.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싶겠는데, 귀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오는 이게 세습된 지위예요. 세습.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양반도 똑같잖아요. 하지만 양반은요, 원래 원칙으로 양반은요, 성취예요. 자기가 성취해서 하는 지위예요. 양반이란 뜻은요, 원래 관료란 뜻이에요. 문신과 무신,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려는 세습되는 귀족 사회였다면 조선은요, 성취되는 양반 중심 사회였다. 그래서 관료 중심 사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는 태조는요, 이제 이성계는 1394년에 원래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버리고 새로운 수도인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양 천도를 하게 되는데 나타난 사상이 이때 풍수지리가 많이 나타나고요. 이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 설이, 한양이 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수도설이 이 한양 말고 어디서 썼냐면, 지금 연세대에 있는 신촌, 거기는 원래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의 계룡산 부근, 도안이라는 동네 있죠? 지금 신도안 이렇게 되는데, 도안. 이런 데가 다, 수도의 후보지로 꼽혔어요. 수도의 후보의, 뭐라고 하지? 기준은 뭘까요? 수도는요, 우선 산이 뒤에서 막아주고 있어야 되고요. 앞에 물을 얻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배산임수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전부 다 계룡산이 막고 있고, 앞에 금강이 흐르고, 이런 서울은, 뒤에 북한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흐르고, 물론 그 전에 서울은요, 뒤에 인왕산이 있고 앞에 청계천이 흐르는 이런 거였지만, 이런 식으로 이 한양의 기준을 막 찾다가 결국은 지금의 서울. 근데 여러분, 지금의 서울은요, 이때 조선시대 서울과 지금의 서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울이 흔히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요. 이걸 다 서울이라고 하죠. 이걸 강남이라고 하고 강북이라고 하는데, 예전의 서울은요, 여기에요, 여기. 사대문 안쪽. 그러니까 지금의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4개의 대문이 있었죠. 여기에 경복궁이 있었고, 한가운데, 여기 뒤에 인왕산이 있었고요. 산이 있었고, 이게 동대문, 흥인, 지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대문이라 불리는 흥인지문, 예, 이 동대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남대문, 숭례문이라 부르죠. 얼마 전에 불탔던 숭례문. 서울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옆에는 서대문,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숙정문이라는 북문까지 이렇게 4대문 안에 있는 작은 읍성, 이걸 우리가 옛날에 한양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촌은 여기고요. 강남은 이쪽이에요. 잠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여기는 다 뭐예요? 서울 주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혹시 왕십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양대가 있는. 거기가 왜 왕십리인 줄 알아요? 옛날에 이제 무학대사라고 있었습니다. 무학대사. 이제 조선 이성계에게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무학대사가 새로운 궁궐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 서울에 다니는데, 왕십리쯤 와서 여기 참 좋다고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가 궁궐터로 좋겠네 했더니 한 소를 이렇게 몰고 간 농부가, 이 미련한, 무학같이 미련한 소야, 그쪽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소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대 깜짝 놀라는 거죠. 소한테 자기 이름을 대면서 미련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노인을 막 불렀는데 갑자기 노인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노인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약 10리쯤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의 한양터가 나왔다 해서, 그 10리만 더 가니까 한양터가 나왔다 해서 왕십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고요. 왕십리는 왕십리 해가지고 다른 의미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전설도 내려올 정도로 이 한양에 관한 전설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 지역이었던 대전, 계룡도 하나의 수도터였다, 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알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을 수도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한양을 천도한 다음에, 원래 이 경복궁이 너무 작죠? 경복궁에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에다가는, 이쪽에다가는 종묘라고 해서요. 종묘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왕실의 그 사당이에요. 왕실의 사당을 우리가 봤을 때 경복궁의 오른쪽에다 종묘를 둡니다. 이게 종묘예요, 종묘.
세계에서 단일 건물은 가장 길다고, 가장 긴지 모르겠지만 90m 정도 된대요. 굉장히 긴 건물이고요. 이 종묘가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종묘 제례악, 이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음악인 종묘 제례악이 있을 정도로 왕실의 사당입니다.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다가는 땅의 신에다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직단. 이게 이제 아직 이 사직단은 흔적이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양이 구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남아 있는 수선 전도라는 책을 지도를 보면요. 우리 여기 지도를 보면 위에 인왕산이 있고 밑에 남산입니다. 서울 남산. 그 가운데로 청계천이 지나고 있고 그 네 개의 사대문이 있었던 이게 그 당시에 한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양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역대 왕을 봅시다. 원래 이제 이 조선시대에서 우리가 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알아봐야 될 왕들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명만 합시다. 우리가 고려시대 왕도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우면 좋은데, 조선시대 왕도 많이 외우죠. 태정, 태세, 문단세 다 들어봤죠. 예성연중, 임명선 이런 거. 광인효연, 숙경영. 근데 태정, 태세, 문단세, 태정, 태세. 여기가 세종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고려 전기 굉장히 중요한, 조선 전기 중요한 왕인데요. 특히 태종 이방원은요,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고 야심가였고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왕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태종 이성계는요, 왕비가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의 왕후 한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 얻었던 부인이고요. 그 사람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한씨의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이 이 방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신덕왕후 강씨라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될 때쯤에서 얻은 사람이고, 이 강씨의 세력을 이용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게 방본과 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원래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은 그 전부인 한씨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중에 5번째 방원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큰 처갓집 덕을 봤던 강씨를 태조 이성계는 더 좀 뭐라고 하지? 마음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 강씨의 아들이었던 마지막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큰아들이었던 방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니까 이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특히 이방원은 이건 안 되는 듯다 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배다른 아들이죠. 이복 형제, 아들이 아니라 배다른 형제죠. 이복 형제였던 방범과 방석을 죽이고,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근데 바로 자기가 왕이 되면 너 왕 되려고 동생들 죽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까봐 자기의 둘째 형, 왜 첫째 형은 죽었거든요. 둘째 형이었던 방과를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사실 즉위를 시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대왕 정종은요, 힘이 하나도 없었던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동생이었던 이방원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종이라는 허수아비 왕이 있었지만, 허수아비라고 하면 참 정종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간 힘이 약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그 방원의 바로 윗형 4번째 아들이었던 방간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왕 박포랑 연결돼서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다시 자기의 친형을 또 죽이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그 조선의 3대 왕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는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이복이라는 건 배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죽였고요.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는 동복 형제들, 어머니가 같았던 자기의 방간을 죽이고 결국은 왕이 되는 거예요.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는 자기 형을 왕을 시켰고요.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직 이성계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5번째 아들 방원이 막 형제들 죽이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특히 자기가 아꼈던 막내 아들 방석까지 죽이는 걸 보고 이성계는 화가 나서 자기의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안 와버려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게 부담인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어야 아무래도 자기가 좀 뭐라고 하지, 흔히 좀 위신도 서고 유교적인 거에서 굉장히 위신도 쓰는데, 아버지가 안 오니까 계속 자기가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요. 그걸 차사라고 합니다. 차사. 그 왕의 사신을 계속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해요. 근데 이성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고려말 제일 대표적인 무신, 활을 그렇게 잘 쓰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멀리서 자기 아들이 보낸 차사가 오면 활을 맞춰서 족족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이것도 고사성어인데 함흥 차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승민 학생이 바로 올리네요. 우리가 이런 말 이제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얘는 신부름 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함흥차사야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함흥차사. 예,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요. 왕이 되길 간절히 바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의 특징은요. 정치를 잘해요. 왜냐면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태종은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우선 사병을 혁파해버리고요. 사병 알죠? 개인 병사들 5위도 총부로 다 통합해버려요. 국가의 그 관군으로 다 넣어버려요. 그리고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하는 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호패법, 오늘날의 주민등록법을 실시해서 그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태종에게도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중에 큰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이 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큰아들이니까 원래 유교사에서는 장자가 계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되게 왕이 됐으면 아꼈냐면 셋째 아들 충녕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녕대군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공부 아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아쉬운 거예요. 셋째 충녕이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건 또 전설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양녕이 하루는 아버지께 문안드리러 가니까 세자니까 왕에게 문안드리러 가야 되죠. 갔다가 방 안에서 어머니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셋째 아들 충녕이가 세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망나니짓을 했다고 그래요. 막 못된 짓, 막 저작거리에도 나가고 몰래 나가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양녕은 세자에서 폐세자 됩니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세자 누구로 갑니까? 둘째한테 갈 거 아닙니까? 둘째 효령대군한테 가야 되는데 효령대군이 그걸 대비해서 내가 형이 저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 양녕이 와서 야, 이 바보 같은 동생아, 넌 아버지의 뜻도 모르냐? 아버지는 충녕이를 원하신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효령은 머리 깎고 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이 되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우리가 흔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충녕대군도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근데 이거는요.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을 약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냥 양녕대군 자체가 그 세자로서의 이 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세종은요. 우선 호문의 군주였어요. 호문의 군주 그게 뭐예요? 학문을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도 아꼈고요. 그래서 집현전이라고는 왕실 직속의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현전에서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입니다. 한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는데 좀 전에 육조 직계제 나왔죠.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뭐냐면요. 좀 이따 나올 조선시대 정치제도를 보면 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에 육조가 있어요. 고려시대에 2부 이성이 있었고 근데 6부가 있었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육조 직계제는요. 그 실무기관청인 육조에서 왕에게 바로 올리는 거예요. 2호 예 병영공이라는 이 관청에서 왕에게 직접 올리면 왕의 명령을 직접 내리는 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정부 서사제는요. 육조는 의정부의 삼정승에게 보고하면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정승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왕에게 허락만 받는 겁니다. 이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는 누구의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까? 신하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은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그 잘 되냐, 정치가 잘 되냐 안 되냐는 건 좋은 재상이 있냐 없냐의 차이고 그러면 훌륭한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좋은 재상을 뽑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은 좋은 재상을 뽑는 거예요. 정치는 재상이 하는 거다. 이게 조선시대 원래 원칙의 의정부 서사제가. 하지만 왕권이 강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쳤던 왕들은 대부분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요. 대표적인 게 태종, 이방원과 세조가 이렇게 육조 직계를 실시합니다. 자, 그럼 빠밤 과제 1번. 세종 때 설치된 학문 연구기관은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죠? 바로 뭐라고 했죠? 집현전이라고 했죠. 집현전. 자, 이방원의 아들이 충녕인 건가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방원의 아들이 그 태종의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양녕, 둘째 아들이 효령, 셋째 아들이 충녕이었고 셋째 아들 충녕이 세종대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세종대왕도요, 훌륭한 아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세종대왕의 태정, 태세, 문
단세 이렇게 나오는데 문종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 될 자질이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유약했대요. 그래서 2년인가 만에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문종의 아들 세종의 손자였던 단종이 11살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했고 신하들을 굉장히 많이 등용했기 때문에 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 훌륭한 신하들이 많았죠. 황보인이라든지 김종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자,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세종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저 왕권을 저 신하들이 빼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수양대군은요 자기의 조카죠 단종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그게 세조예요. 우리 영화 많이 유명한 영화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온 게 수양대군이고 그게 세조가 되죠. 뭐 흥행은 못했지만 풍문조작단인가라는 영화에서도 세조가 나오고요. 이 세조는요 예, 동생도 죽여버립니다. 금성대군이라든지. 근데 이 세조는요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되게 한때 항상 신하들에게 자기 조카를 죽인 왕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되게 평이 극과 극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된 사람들은 정치를 잘합니다.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조는요 그 자기를 반대하던 신하들,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면서 목숨을 거는 신하를 우리는 사육신이라 부르고 살았지만 권력을 버리고 나간 사람을 생육신이라 불렀죠. 이런 신하들이 많았던 지편전을 폐지해버립니다. 야 니네 자꾸 나한테 반기 들지 마 하면서. 그리고 다시 육조 직계제로 돌아가 버려요. 삼정승을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요 토지제도도 정비해서 직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직전제가 뭐냐면요 현직 관리에게만 그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를 한다는 건 소유권이 아니에요. 수조권이에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니들 내가 왕위를 뺏었다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 충성을 다하고 협조하는 사람들만 토지를 지급할 거야. 경제적인 대가를 해줄 거야 라는 겁니다. 직전법을 실시했고요. 군사제도도 정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도 이때 거의 다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세조가 죽고 이제 세조의 아들이었던 또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도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또 왕이 되는데 성종은요 우리가 성자 들어간 왕 뭐라고 했어요? 제도를 완성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역시 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성종도. 그래서 우선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홍문관. 예, 역시 연구기관이에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였던 세조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완성했던 경국대정을 반포해요. 이제 세상에 정식으로 반포하는 겁니다. 중앙 집권 통치체제를 마련한 왕 성종이라는 겁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을 봐보면요 드디어 세조 때 만들고 성종 때 반포했던 경국대전을 보면 경국대전은요 우리가 육조체제라고 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육조 2호 예 병형공 육조체제라서 이거의 각 항목에 따라 육전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개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원래 그전까지 우리나라 법은요 명나라의 법을 따라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경국대전은 거의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국대전하에 우리 국가 체제를 보면 의정부와 육조 체제입니다. 자, 우리 고려와 항상 비교해야 돼요. 조선은 고려는 이성과 육부 체제였죠. 하지만 조선은요 의정부와 육조 체제예요. 부가 조가 됩니다. 의정부는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3명의 정승이 국정을 총괄하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육조는요 육부와 똑같아요. 2호 예 병영공이라는 그 실무 관청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시대는 이병호 형례궁이었는데 순서가 2호의 병영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병조 대신에 호조가 들어와요. 그건 재정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3사가 들어오는데요. 고려시대 3사 기억납니까? 단순 회계기관이었다면 조선시대 3사는요. 이 조선시대 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언론기관이라고 하는데 언론기관 지금의 뭐 신문, TV가 아니라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서 왕에게 올려주는 기관이 언론기관입니다. 그래서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이 3개를 3사라 불러요. 이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는요 그 직책이 높진 않았지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비판하고 감찰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청요직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재상이 가는데 그러니까 가장 요직이라고 하죠.
급은 낮았지만 요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재상이 되는 이런 부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비서기관이 난 승정원이 있죠. 여러분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면 승정원의 도승지가 나와요. 그 도승지가 승정원의 최고 그 책임자인데 오늘날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거죠. 그리고 의금부라고 있습니다. 의금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건 대역죄인, 그러니까 작은 죄는 아니에요. 큰 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조선시대. 역적이죠, 역적. 국가의 역적, 이런 이 자기 반역죄를 그런 지은 사람들을 그 재판하는 곳이 의금부였고요.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을 춘추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춘추가 원래 이 공자님의 저서, 그러니까 우리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인데 춘추가 뭡니까? 봄과 가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흐르는 거잖아요. 역사란 뜻이에요. 춘추. 그래서 춘추관은 역사책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국립교육기관, 성균관. 그리고 이거는 지역이 아닙니다. 수도였던 한양을 다스리는 한성부가 있어요. 이건 중앙정치기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기구. 이게 중앙정치기구입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좋나요? 알아둬야죠. 왜? 이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시험 문제 이게 딱 좋겠죠? 다음 중 중앙정치제도와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딱 나오기 쉽겠죠? 여러분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표로 정리해봤어요. 의정부와 삼정승이 있고요. 그 밑에 쭉 있습니다. 특히 뭐를 뭐를 잘 보라고 했죠? 3사를 꼭 알아두고 가라고 했죠.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사헌부는요, 헌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찰기관이에요. 감시하는 기구. 사간원은 간쟁, 왕에게 옳은 말하는 것. 홍문관은 이 두 가지 역할 다 해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럼 지방체제 봅시다. 지방체제는요, 고려는 5도 양기의 이원적 구성이었다면 조선은요, 전부 다 일원적으로 다 통합이 돼요. 그게 발전됐다고 합니다. 8도 체제로 갑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연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나뉘었다면 조선시대는 36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다 파견됩니다. 수령이 다 파견돼요. 그래서 수령은요, 지방관이라고도 하는데 그 도시의 급에 따라서 부목군현이라고 있죠. 높게는 부사부터 해서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까지 직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수령은요, 근데 엄청난 관리 힘이 있었어요. 지금 따지면 군수시장인데요. 지금 군수시장보다 더 큰 권한이 있었던 게 지금 군수시장은 행정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법권, 재판도 할 수 있었고요. 왜 원림의 재판 이런 말 들어봤죠. 사또의 재판, 사법권도 있었고요. 군사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군대를 지휘할 권한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령은 작은 왕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령을 감시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나하나. 그 각 도에, 8도의 각 도에 관찰사라고 오늘날 도지사와 비슷한 관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수령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해서 8도에 파견되는데 이 관찰사 중에 일부는 그 부사나 목사와 겸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역시 조선시대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지방 행정의 실무는 향리가 담당했는데요. 자, 고려시대 향리는 호족이 바뀐 거라서 힘이 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호족 일부는 중앙귀족화되기도 했는데 조선시대 호족은요, 그 지위가 엄청 낮아집니다. 우선 신분 자체가 중인층으로 전락하고요. 직급에 따른, 직책에 따른 그 경제적 이득도 받지 못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자식 중에서는 한 명을 세습시켜야 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도. 그러니까 이 외에 조선 후기에 밀란에서 이런 향리들이 많이 죽냐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먹고 살라고 엄청나게 많은 부정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이기 때문에 또 토착 세력들이 또 그런 비리를 많이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향리가 있었다는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 몇 악질 향리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지방행정구역 지도를 보면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직전에 구한 말에 이게 남도와 북도로 분도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8도 체제였어요.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름이 다 똑같죠? 충청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경상남도, 북도 똑같잖아요. 예, 그 지역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이 틀이 지금 조선시대 8도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요, 지역에 있었던 기구 중에 유향소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령은요, 자기 지역에 부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원래 안 돼요. 상피제라고 해서 내 고향에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내 고향에 가면 왜 안 될까요?
그 지역의 토착 세력화되면서 힘이 커질 수 있잖아요. 지방 세력이 커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이나 본관에는 파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생판 모르는 데 가잖아요. 그럼 나 하나도 모르잖아.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향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향리가 나쁜 맘 먹으면 막 자기 유리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리를 감시도 하고 수령도 도와주는 하나의 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방 양반들로 구성된 유양소라는 기구입니다. 지방 양반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 유지로서 그리고 또 지식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수령이 왔을 때 이 수령이를 또 도와주고 향리도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게 유양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교 질서가 보급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유양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조선 후기는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군사제도로 가봅시다. 우리 조선시대 군사제도는요, 양인 개병제라는 거예요. 양인 개병제가 뭐냐면, 양인 남자면 누구나 다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인이 뭐냐? 그 전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제도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양반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걸 나뉘어요. 그래서 법적인 이신분제와 실제적인 사신분제로 나뉩니다. 자, 법적인 이신분제는 뭐냐면요. 조선시대는요, 모든 신분은 딱 두 개예요.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앞자만 따서 양천제라 부릅니다. 양천제. 그럼 양반은요? 양반은 지역적 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가 되면 양반이고요. 농사를 지면 농민이고요. 상업을 하면 상인이고요. 상민 아니에요. 상인이고요. 또 그 수공업에 제조하면 공인이 되는 거죠. 산업공상에 이건 직업적 구분일 뿐이고 양민과 천민은 아닌 게 원래 법적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사신분제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에 되면 이게 굳어지는데 양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세습으로 굳어져요. 그리고 중인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양반은 아니지만 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민들, 평민을 평평할 상자를 써서 상민이라고 합니다. 상인 아니고 상민이라고 해요. 상민. 야, 이 쌍놈아 할 때 쌍놈이 상인이란 뜻이에요. 상민이란 뜻이에요. 평민이란 뜻이에요. 나쁜 욕이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은 똑같죠. 천민의 특징은요. 권리도 없었지만 의무도 없었어요. 국가의 백성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하지만 대신에 의무도 없어요.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인은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됐고 세금을 내니까 권리도 있었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었고 또 과거를 볼 수도 있었어요. 원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반이 모든 걸 다 권력을 장악했죠. 소수에. 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양인이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돼요.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왜? 관리가 될 사람이니까 국가에 봉사하는데 뭐하러 군대를 또 가냐면서 군대를 빼줬어요. 군역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군역이 나중에 굉장히 문란해지고 이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분에 따른 것. 우리가 요거 두 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분은 양천제, 사신분제는 반상제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법적으로는 두 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개였다라는 거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제도는 16세에서 60세까지 양인 남자는 누구나 다 군대에 가야 되는 양인 개병제였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5위라는 그 5개의 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는요, 육군은 병영, 해군은 수영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병영에는 병마절도사, 수영에는 수군절도사를 파견하는데요.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바다가 많은 곳은 수영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좌수영, 우수영. 그리고 함경도나 평안도 같이 육군이 중요한 곳은 병영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뒀다라는 것. 그리고 연락책을 위한 봉수제, 봉화 알죠? 역참제 이런 걸 뒀다라는 거. 예,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를 가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요. 군대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군대 가는 것만큼 세금을 내요. 남자 양인 1인당 그 2필, 그러니까 이게 그 배라고 하죠. 배를 2필씩 내야 돼, 1년에. 이걸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점 모병제화 되는 거예요, 조선도. 원래는 양인 개병제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제도 봅시다. 역시 교육도 양인이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 자제들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교육기관인 서당, 초등교육기관 이제 다 알죠? 하늘천 따지면은.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고요.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 여기서 합격한 여기서 공부해서 시험에,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과거 시험 1차, 2차예요. 그래서 속과가 있었거든요. 속과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관 지사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3년간 공부하면 대과를 볼 자격이 주어져요. 대과에 합격하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관리 등용제도는요, 과거제가 실시됐다고 했죠. 문과, 무과, 자과가 실시되는데요. 조선시대의 특징, 무과가 실시된다는 거. 고려와 가장 틀린 거죠. 고려는 무과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조선시대는 무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는 음서가 있긴 했지만 고려시대에 비해서 축소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고관의 자식은 시험 없이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무시당했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상류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음서가 있었지만 축소됐다, 무과가 실시했다. 고려와 차이점입니다. 자, 문과는요, 대과와 속과가 있어요. 대과는 관리가 직접 되는 거, 속과는 대과를 볼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과는 역과, 그러니까 번역, 율과, 법, 의과, 의사, 음양과는 이제 음양 오행설이라서 뭐 천문학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자, 외교정책을 볼게요. 외교정책. 이 조선의 외교정책은 네 자로 딱 정리하면 4대 교린이에요. 4대는 뭡니까? 큰 나라를 섬기는 걸 4대라고 하죠. 누굴 섬겼을까요? 명을 섬겼어요. 왜?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린이라는 건 주변과 친했다는 뜻이거든요. 여진이나 일본한테는 때로는 강경책, 때로는 회유책을 써가면서 이렇게 잘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명에게는 사실을 파견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어왔어요. 여러분들, 어른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걸 베풉니까? 보통은 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윗사람이 많이 베풀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섬기면서 대신에 경제적 이익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어옵니다. 여진은요, 무역소를 설치도 했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기도 했어요. 일본은 하도 외구들이 출몰하니까 아예 세계 항구를 개항해서 정식으로 교류를 하게 해줍니다. 제포, 부산포, 연포인데 이게 지금의 진해, 부산, 울산 이런 데입니다. 자, 빠밤. 과제 두 번째, 조선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 조선 외교의 기본 방향 뭐라고 했죠? 4대 교린이라고 했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 시간이 벌써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2년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요, 조선을 건국했고요. 34년에 한양으로 94년에 천도하지만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요. 왕제의 난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옵니다, 나중에. 태종은요, 사병을 혁파했고 육조직계제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거.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는 거. 그랬다가 세종은 다시 왕위를 찬탈하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경제는 직전법. 이 세조의 직전법은요,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우리 고등학교 가면 경제 파트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와요. 성종은요, 경국 대전을 편찬했고요. 중앙정치제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중요했던 기관 3사라는 거. 세계 홍문관, 사관원, 사무 꼭 알아두라고 했죠. 그리고 왕의 그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방정제도는요, 고려와는 다르게 팔도 체제였고요. 또 역시 고려와는 다르게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리고 이런 향촌을 관리하고 이 양반들 중앙과 양반들과 지방 양반들의 연결선이기도 해요. 이게 유양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유양소에 서울 사무소, 경제소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제도는 양인 개병제였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인이면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양반들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병영과 수영이 각각 설치가 되었었다라는 것. 예. 그리고요, 교육제도는 지방에는 향교,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은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것. 여기 성균관에서 공부를 해야만 대과를 볼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대과는 관리가 되는 시험입니다. 과거제는 문과, 무과, 자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남할별 학생이 무과는 장군인가요? 그런데 맞습니다. 조선시대는요, 무과를 보면 군사지휘관이 된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무과 봤잖아요. 예. 그 무과를 봅니다. 김시민 장군 다 무과 봅니다. 그래서 고려는 문신이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강감찬 문신이라고 했잖아요. 윤관 문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은 좀 달라요. 무신은, 장군은 진짜 무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과를 보기 때문에. 관리도 군대가 나요? 아닙니다. 양반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군대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근데 양반이라고 전부 다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이 군대를 면제해줘야 알아요? 대학생 군대 안 갑니다. 대학생이 형 군대 가던데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도 돼요? 예, 대학생일 때는 안 가도 돼요. 대신에 대학교 졸업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 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도요.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 향교나 성균관에 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럼 그 뒤는 관리가 되면은 또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대부분 그 핑계로 관리가 되면 관리가 됐다고 그래서 관리가 되기 전에 공부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군대를 안 갑니다. 국가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학생도 군대는 일시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원치 않으면 대학에 다니는 동안만은 군대가 계속 자동 연기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게 가니까 내가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군대 가는 건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교정책은 4대 교린정책이다라는 것.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이게 4대 교린 같은 경우는요, 주관식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 4대 교린정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은 혹시나 있는 학생들 요즘 질문을 거의 안 하네요. 여기다 보내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문화의 발달. 이 고려의 문화와 좀 다른 또 조선만의 문화가, 조선 전기의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유바.